그 무역 결제론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고르라 한다면은 지금까지 들었던 강의를 기본으로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고른다면 무엇과 무엇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환율. 그렇죠, 환율. 두 번째는 금리요. 금리.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이번에는 그 이야기는 했는데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어요. 두 번째는 신용장이에요. 신용장. 보긴 봤죠. 네. 신용장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이 무역 결제론 시간에 무역 결제론을 공부한다. 그럴 때 다른 거 다 잊어버리는데 단어 두 개만 기억하겠다 그러면 환율과 신용장을 기억하세요. 네. 환율은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환율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죠. 네. 그것이 무역업자에게 이해관계에 영향을 줘야 줘죠.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이걸 뭐냐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것을 환위험이라고 해요. 환위험. 익스체인지 리스크.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용장은 그 대금 결제하고 무역 결제는 대금 결제하고 관계되는데 대금 결제를 받는 사람은 수출업자예요, 수입업자예요? 돈 받는 사람. 수입업자. 수입업자는 돈을 줘야죠. 물건을 샀으니까. 수출. 수출업자죠. 그것도 우리가 바로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수출업자가 대금 결제하면 관심 있는 사람은 수출업자라는 거죠. 수출업자는 제일 관심은 이제 물건을 보냈는데 대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위험이 있죠. 네. 그것이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금 회수 불능의 위험이라. 그래서 그 두 개 다 합치면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두 개 공통된 단어 하나가 있죠. 위험. 그렇죠, 위험이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그 위험 때문에 뭐 되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BUSINES 비즈니스가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불확실한 게 좋아요, 확실한 게 좋아요? 확실한 게. 그래서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불확실을 완전히 확실하게 할 수 없지만 확실에 가깝게 가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무역 결제론 시간에 이 무역 결제론에는 주로 수출업자가 중요하죠. 수출업자의 주요 관심사죠. 수출업자는 환율하고 신용장에 대해서 딱 알게 되면은 거의 다 아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도 무역 결제론 들으면서 나 환율 알아, 신용장 알아.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죠. 네. 알겠어요? 네. 그러면 근데 이것이 두 개가 차이가 있는데 이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그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의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의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이 중간에 사이에 누가 은행이 끼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환율은 비즈니스맨의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훨씬 글로벌리,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총체적인 상황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은 총체적인, 그러니까 이것은 그 비즈니스맨의 세계에서 결정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비즈니스맨의 세계가 아니고 총체적인. 다시 말해서 전 세계적이고 수출입뿐 아니라 물건뿐 수출입뿐 아니라 자산 시장이 증권, 채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산 시장 통화, 각국의 통화 있죠. 이런 것에 의해서 다 총체적으로 결정돼요.
알기가 신용장하고 환율은 어느 것이 난이도가 더 커요? 환율하고 신용주. 알기가 어느 것이 그 위험을 제거하기가 어느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신용장. 환율인가? 신용장은 신용장은 딱 그 수출업자하고 수입업자 사이 은행이 개입하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의 끝나버려. 거의. 네. 근데 환율은 끝나질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환율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부분 환율에다가 무역 결제는 환율에다가 더 한 3분의 2 정도는 환율하고 3분의 1 정도는 신용장하고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그 배분을 하려고 그래요. 이해가 됐죠?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됨으로 인해서 주식 가격이 폭락했다 그랬죠. 네. 주식 가격이 폭락한 거예요. 주식 가격이 폭락하고 그다음에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환율이 1,200 거의 1,300원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거의 1,300원까지 올라갔죠. 환율이 상승했어요. 환율이 상승은 배웠죠? 환율 상승. 1달러에 1,000원 하던 것이 1,100원. 환율 상승한 거죠. 1,200원 더 상승한 거죠. 1,3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은 환율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환율이 상승하면은 왜 환율이 상승하냐면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수출 수입하고는 환율이 상승하는 수입이 증가하면 환율이 상승해요. 달러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것은 장기적인 이야기, 지금 단기적인 이야기예요.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불확실해졌어요, 확실해졌어요. 불확실해졌어. 훨씬 불확실성이 커졌어. 그러니까 불확실할수록 확실한 대로 가려고 그러죠. 네. 자산도 안전 자산을 원하게 되죠. 네.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뭐예요? 지금 현재는 달러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달러를 살라 그래. 그러니까 달러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네. 그것은 무슨 시장 접근법이라 하냐면은 자산 시장 접근법이라 합니다. 환율 결정 이론에서 자산 시장.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서 불안전 자산을 완전 자산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안전 자산을 선호하게 됐고 그 결과로 달러를 모두 다 선호하게 되니까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 상승의 요인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역업자들도 환율이 어떻게 상승하면은 수출업자는 도움이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달러가 안전자산이 되고 달러를 선호하게 될 때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나는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거죠. 수출업자는. 수입업자는 반대고.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것을 자산시장 접근법이라고 해갖고 이것을 제3장의 환율 결정 이론에서 나와요. 제3장의 환율 결정 이론. 이것은 단기적인 결과예요? 장기적인 결과예요? 단기적. 그렇죠. 단기죠. 그다음에 무역은 차근차근 일어나잖아요. 수출 한번 하는데 몇 개월 걸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은 오히려 장기라고 봐야 돼요. 장기. 그러니까 그 환율도 단기적인 요인에서 변하는 게 있고 장기적인 요인에서 변하는 게 있어. 그럼 단기적인 요인에서 변하는 것은 요새 자산시장 접근법은 단기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환율의 변화는 대부분 갑자기 막 나중에 IMF 경제 위기라는 거 알죠? 네. IMF 경제 위기 때는 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1달러 2,000원까지. 놀랍죠? 네. 그것은 단기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산시장 접근법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이 환율이 1,300 올라갔다가 다시 최근에 환율이 거의 1,300원까지 갔다가 1,250원대로 다시 하락했어요. 환율이 하락했어요. 갑자기 올라갔다. 어제는 올라갔다가 그제는 올라갔다가 어제는 내려버려요. 그 원인이 뭐였냐면은 뉴스 봤죠? 요새 뉴스 봐야 돼요. 네. 요새는 뉴스를 꼭 봐야 됩니다. 근데 경제 뉴스도 봐야 돼요. 코로나 뉴스만 보지 말고 경제 뉴스도 봐야 돼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그 상황 변화가 오히려 훨씬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 뉴스만 보지 말고 경제 뉴스 보세요. 네. 네, 그럼 경제 뉴스에서 환율이 하락했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환율이 하락했다고 그러는지 알아요? 뉴스 봤어요? 내가 가르쳐줄게. 다시 뉴스 한번 보세요. 통화 수합이라고. 통화 수학.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기억이 안 난 거죠. 네. 그래서 통화 수합. 저 currency SWAP 수합이라. 수합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수합. 우리는 보통 수왑이라고 쓰는데 원래는 정확하게는 수와프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수합. 그러니까 옛날부터 계속 수합이라고 쓰니까 수합이란 말은 뭐 한단 말이에요? 수합, 통화는 알죠? 네. 수합이 뭐예요? 뭐 파도 같은 거요? 아, 파도. 그게 아니고 교환한다고 말이에요. 교환이요? 네, 이게 수합은 교환한단 말이에요. 교환한단 말이에요. 교환, 수합. 이해가 됐어요? 네. 수합하면은 그냥 바꾼다고 말이에요.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통화 수합으로 인해서 1,300원, 1,250원 하락했단 말이에요. 자, 통화 수합이 지금 정확하게 뭔지 모르죠. 네. 한번 유추를 한번 해봅시다. 자, 달러가 가격 환율이 떨어졌단 말은 통화 수합으로 인해서 달러의 공급이 늘어났다는 걸까 줄어드는 걸까 우리나라 쪽에서 봤어요.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달러 공급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통화 수합은 우리 입장에서 달러의 공급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 달러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환율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달러 공급이 증가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달러가 많이 늘어나는 방법은 가장 아는 것이 뭐예요? 수출이에요, 수입이요. 수입이요. 수입은 달러 공급이 필요하는 거지 공급이 아니잖아. 그걸 수요와 공급도 잘 우리가 혼동할 수가 있어. 수출이요. 그렇죠. 수출은 달러의 공급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 근데 수출이 어제는 감소했다 오늘 갑자기 증가해 버렸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수출은 상당히 장기적인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수출은 아니겠죠. 수출 때문에 달러 공급이 증가한 건 아니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요인이다. 갑자기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돈을 빌려버렸다. 달러를 빌렸다. 빌릴 수 있죠. 옛날 IMF 경제이기 때문에. 네네. IMF로 돈을 빌리려면 가서 협상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바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로는 안 돼요. 바로는 안 되죠. 근데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때 달러 공급이 증가한 것은 이거 뭐냐면은 그래서 이것은 비즈니스계인데 중앙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중앙은행 알아요, 몰라요? 중앙은행이라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어디예요? 한국은행. 그렇지,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중앙은행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뭐예요? 연방은행. 연준이라네요. 연준. 연준이 무엇의 약자인지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라는 뜻이에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게 연준이에요.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자, 중앙은행에 대해서 좀 간단히 공부하게. 중국의 중앙은행은 뭐예요? 중국의 중앙은행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앙은행이 없는 나라는 없죠. 네. 은행이 없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중앙은행 당연히 있죠. 인민은행이라고 해요. 아, 인민은행. 그럼 일본의 중앙은행 쉽죠. 한국의 중앙은행은? 일본은행이요? 한국의 중앙은행 한국은행. 일본의 중앙은행은? 일본은행이요? 일본은행. 그다음에 유럽 있죠. 유럽의 중앙은행은 뭘까요? EU은행이요? EU은행이 아니고 아, 유럽 ECB라 그래요. 유럽 중앙은행이라는 거예요. ECB. 그러니까 인민은행, 그다음에 일본은행 이렇게 있죠. 네. 이게 다 중앙은행이야. 근데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준이다. 유럽의 중앙은행은 ECB다. 유러피언 센트럴 뱅크예요. 유러피언 UROPEAN 센트럴 뱅크다. 이 중앙은행보다 더 높은 은행이 레벨이 한 단계 높은 은행이 무슨 은행이에요? 중앙은행보다도 한 단계 높은 은행. 중앙은행이 돈이 없어 버려. 그럼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중앙은행한테 빌릴 수도 없어. 그 다른 차원에다 빌려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것이 IMF. 그렇죠? 네. 이제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모든 은행에는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차원의 은행이 있고 국가 차원의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차원의 은행이 있고 뭐 이렇게 이해가 됐죠? 네. 오늘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중앙은행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잘 생각해봐요. 지금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네. 그럼 사람들이 다 달러를 살라 그래. 달러를 가지려 그래. 그러면 돈을 원화로 바꿔가고 달러로 가죠.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외하고 미국 둘러 보면 미국에서는 달러가 막 달러를 다 가져오죠. 네. 다른 나라 통화에. 그러니까 달러의 공급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미국에서는 달러가 많아졌나 안 많아져. 맞아요. 그러니까 달러 과잉이 될 거고. 그럼 미국 바깥에서는 똑같은 달러, 전 세계 달러는 고정되어 있는데 미국에 과잉이 되니까 다른 쪽은 부족해요. 달러 부족이 돼. 달러 부족이 돼. 이렇게 되겠죠. 한국은 미국이에요, 미국 아니에요? 미국이에요. 미국에 그러니까 달러 부족이죠. 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갑니다. 크게 봐서. 이해가 됐죠?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네. 부족한 데는 그러면 이 달러가 과잉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야. 이것도 문제죠. 문제. 이게 달러 과잉은 바로 물가 상승으로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달러 부족이 되면 여기도 또 문제죠. 네. 그렇죠? 외환 위기로 와볼 수 있죠. 그럼 불확실성이 더 커져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한 국가가 해결해야 될까, 남는 국가가 해결해야 될까. 넘쳐나는 국가가. 넘쳐나는 국가인 미국이 달러 부족한 예를 들면 한국한테 뭘 주겠다는 거예요? 달러를 대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달러를 대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달러를 그러니까 뭐 대출이라고 생각해서 달러를 주겠다는 거예요. 달러를 대출해 줘. 대출해 주는데 조건이 있어. 대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은행에서 대출해 주려면 그쪽에서는 돈을 빌려주는데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뭘 받아 놓을 거예요? 담보요. 그렇지, 담보를 받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주는데 미국에서 한국에서 달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담보를 제공해라. 담보를 달러로 제공하라 그러면 달러 준 게 아니죠. 그럼 뭘로 제공하는 게 맞아? 우리나라 통화로. 원화를 담보로 주고 달러를 주겠다는 거예요. 대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다시 갚아야 될까 안 갚아야 될까? 대출했으니까. 갚아야죠. 갚아야 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를 들면 보니까 6개월 이후에 6개월 내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6개월 간다고 생각하면 6개월 내에 우리는 달러를 빌려줬으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달러가 별로 문제가 안 돼. 그럴 때는 다시 우리가 원화를 돌려받고 달러를 그 달러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갚아주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러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환율은 달러와 원화의 환율은 미리 정해. 지금 1달러에 1,200원, 1달러에 1,000원. 그러니까 1,000원 주고 1달러 받아와. 그 다음에 다시 1달러에 1,000원에 다시 대파를 대가져와. 그럼 문제 없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뭐가 해결된 거예요? 미국에서는 달러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됐던 것을 미국도 해결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달러 너무 부족해서 문제가 됐죠? 네. 같이 해결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그래서 이런 거래를 통해서 쌍방 이익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자유거래는 쌍방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중앙은행 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원리는 꼭 비즈니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거 통화수합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원화를 담보로 해서 달러를 주고 그 비율은 미리 정해놓고 똑같은 비율로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미국은 달러를 되받는 것이다. 우리는 대출 받고 상환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달러 부족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는데 달러가 이제 넘쳐나죠. 네. 그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환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통화수합이 뭔지 알았죠? 네. 통화수합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정할 때 통화수합하면 이것은 그 수출업자 수입업자나 은행 간의 거래가 상업은행 간의 거래가 아니고 민간은행 간의 거래가 아니고 중앙은행 간의 거래다 그런 생각하면 돼요. 중앙은행 간의 거래다. 중앙은행 간의 거래 좀 레벨이 높죠. 네. 우리하고는 피부로 좀 닫아야 안 닫아요. 안 닫아요. 잘 안 다르죠.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생각을 해야 돼. 거래는 중앙은행을 초월하는 거래가 있고 그게 IMF하고 거래. 중앙은행 간의 거래가 있고
또 중앙은행 밑에 있는 민간은행 간의 거래가 있고 또 국책은행 간의 거래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 밑에 있는 비즈니스맨, 수출업자, 수유업자의 거래도 있고 여기 신용장은 뭐예요? 신용장은 무슨 거래예요? 은행 밑에 있는 비즈니스맨들 간의 거래죠. 은행을 이용하는 거죠. 상위 기관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위험은 하위 기관을 이용해야 돼? 아니면 상위 기관을 이용해야 돼? 상위 기관을 이용해서 위험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업체의 상위 기관은 은행이죠. 결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은행을 이용하고 여기는 우리나라가 지금 은행들도 지금 민간은행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은행의 문제는 은행의 상위 기관인 중앙은행들끼리 서로 대출 주고받음으로써 해결해 주는 거고 또 중앙은행 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는 최후 보루로 IMF가 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네. 그 모든 은행에도 레벨이 있다라고 통화수합은 중앙은행 간의 거래다.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생각할 때 이것을 미 연준이 했는데 우리나라에만 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도 했을까요? 다른 나라하고도 통화수합을 체결했을까요? 했어요. 다른 나라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연준 통화수합을 체결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좀 줄어든 거죠. 완전히 없어요. 불확실성이 줄어든 거예요. 불확실성이 좀 감소한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 미국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좋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불확실성을 총체적으로 책임진 사람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했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좋아했으니 잘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칭찬을 해야 돼. 누구를 칭찬해야 될까? 한국은행 총재하고 경제기획원 장관하고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오케이? 네. 그러니까 잘했다고 칭찬한 거예요. 오케이? 네.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한국은행 우리나라만 통화수합을 체결했나? 아니죠. 그것은 약간 착각일 가능성이 많다. 이 통화수합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 미국이요. 미국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자기가 6개 국가를 지정해 통화수합을 단계적으로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체결할수록 안정성 높아지겠죠? 네. 근데 지정 나라가 이번에 어디였죠? 캐나다하고 영국하고 스위스. 일본하고 스위스하고 또 어디예요? 유럽하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한국. 이 중에 한국이 들어갔다는 것이 좀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래도 다 괜찮은 대단한 나라들이잖아요. 네. 2위에는 유럽, 2위에는 어디가 들어가? 독일, 프랑스 들어가죠? 네. 여기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일본 다 들어있잖아. 그 중에 한국이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 위상이 그렇게 크긴 큰 거예요. 좀 기분 좋게 생각해야 돼. 통화 수합하면서.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나라만 해준 것은 아니다. 그러면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는 뭘 생각한 거예요? 전 세계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걸 체결하지 않는다면 이런 나라들이 경기가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 불확실하면 다 위축이 되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미국에서 다른 나라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소득이 없으면 미국 물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요. 미국 물건 안 산단 말이에요. 안 사면 미국이 수출하고 싶어도 수입하는 데서 수입을 안 해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 경기를 위해서도 미국을 위해서도 다른 나라가 잘 살도록 해줘야 내가 잘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한 것이다. 이런 것을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서로 하는 것을 국제 거시 경제 정책 조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제 거시 경제 정책 조정. 국제적으로 통화량이 한쪽으로 몰려. 달러가 한쪽으로 몰려, 하는 나라로 몰려. 그럴 때 그것을 너는 서로 대출을 해준다는 거, 환율을 조정한다는 게 해가지고 달러의 그 수급을 국가 간에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시경제 정책 조정이 우리 챕터에 이거 있어요. 국제 거시경제 정책 조정이 있어요. 이걸 잘해야 돼요.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불경기일 때일수록 각자 도생하고 가면은 더 불경기가 심하죠. 그러니까 불경기일수록 세계는 더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미국 연준이 6개국하고 통화 수합을 체결했다. 그것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상당히 제거해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국제 거시 경제. 이게 통화 정책이죠. 통화 정책이죠. 네. 통화 정책을 잘 조정을 해줬다. 국가 간에 서로 협력을 해서 조정을 해줬다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오케이. 네. 그래서 통화 수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통화 수합하고 이제 기왕 했으니까 수합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환이요. 교환이죠. 통화수합 외환 수합이라는 게 있어요. 외환 수합. 통화 수합과 외환 수합은 달라요. 외환은 익스체인지 수합. 이것을 통화 수합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론 이해하는 측면에서 통화 수합은 누구와 누구 간의 거래다? 레벨이 중앙은행 간에. 그다음에 이 외환 수합은 뭐냐면은 은행 간 거래요. 은행 간 거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앙은행이 아니라 중앙은행 밑에 있는 은행 간 거래예요. 오케이? 네. 은행 간 거래인데 예를 들면 어떤 은행이 A 은행이 1000만 달러를 결제를 받았어요. 결제를 받았어.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 없어? 100만 달러. 가지고 있어요. 지금 1000만 달러를 받았다고. 어떻게 해도 가지고 있어. 네. 근데 이것을 3개월 후에 1000만 달러를 지급을 해야 돼. 지금 바로 지급할 게 아니라 3개월 후에 지급을 해야 돼. 그럴 수 있죠. 네.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급은 3개월 후에 해야 돼. 이런 경우에 3개월 동안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은 달러를 지금 보유하고 있어야 되잖아. 달러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달러의 대체 자산이 뭐라고 써요? 통화? 유로? EU의 유로로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달러는 가지고 있으면 떨어질 것 같아. 좀. 근데 유로는 올라갈 것 같아. 그럴 수 있겠죠. 네. 비즈니스가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3개월 동안 뭐 하면 돼요? 달러로 바꿔나요? 그러니까 유로는 올라갈 거고 달러는 떨어질 것 같아. 나는 지금 달러를 가지고 있어. 근데 줘야 돼 3개월 후에. 네. 근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달러 떨어지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더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유로로 바꿨다가 다시 달러로 바꿔갖고 주고 싶어. 응? 네. 유로 가격이 올라가는 유로로 갈아탔다가 그걸 달러로 바꾸고 지금 현재는 달러를 유로로 바꾸고 3개월 후에 유로를 다시 달러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면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합리적이에요. 자, 올라갈 것 같은 것을로 사놓고 떨어질 것 같은 것을 팔겠다. 합리적이지 않아? 합리적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현재가 있고 3개월이 있어요. 3개월 후가 있어요. 현재는 내가 달러를 받았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달러를 뭘로 바꿔야 돼? 유로로 지금 팔아야 돼. 지금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달러 매도 유로 뭐예요? 매수 언제? 현재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3개월 후에 달러를 다시 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개월 후에는 또 뭘 해야 돼? 유로를 매수했다. 유로를 뭐 해야 돼?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해야죠. 네. 매수하고 이것을 언제 해야 돼? 3개월 후. 오케이? 네. 이걸 함으로써 이걸 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계속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유로 하면 좀 이익이 되죠. 네. 그렇죠? 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때 달러와 유로의 환율이 있겠죠. 환율. 이 환율이 있고 여기도 환율이 있을 것이다. 두 개의 환율이 있어요. 여기도 환율. 이 현재 지금 달러를 팔고 유로를 사니까 이때 환율은 내가 지금 알 수 있을까 없을까? 현재니까. 바로
시장에 가면 환율이 나와 있겠죠. 네. 현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바로 저 유로를 바로 지금 받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받는 거예요? 달러를 주고 바로 받죠. 네. 이런 것을 뭐냐면은 현물 환율이라고 해요. 현물 환율. 지금 바로 알 수 있어. 현재 알 수 있어. 현재 알 수 있어. 현재 알 수 있죠. 지금 그 환율을 지금 볼 수 있다고. 그리고 현물 환율이라고. 따라서 현물 환율. 현물 환율. 그러면 이것을 이 6개월 후에는 달러를 다시 저 유로를 매도하고 달러를 사야 되는데 그때 환율이 3개월 후에 일어나는 환율이잖아요. 그 환율은 지금 내가 알아요, 몰라요? 3개월 후에 환율이 어떻게 될지 예상은 할 수 있지만 네. 예상을 할 수 있죠. 네. 그 유로 환율이 저 올라가서 달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지만은 미지다 모른단 말이에요. 이때 환율은 무슨 환율이냐면은 3개월 후에 현물 환율이 되는 거예요. 3개월 후에 현물 환율이 돼. 3개월 후에는 알게 되는 환율이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환율을 3개월 후에 파는 환율을 지금 정해버려. 아예 얼마라고 정해버려. 이것을 무슨 환율이라고 하냐면은 이때 환율을 선물 환율이라고 해요. 선물 환율은 3개월 후에 선물 환율은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는 3개월 후에 물건을 주기로 한 달러를 어떻게 보면 사기로 주기로 한 환율이야. 근데 그것을 언제 알 수 있어? 언제 선물 환율은 지금 그 거래 환율을 결정해갖고 지금 줘버려. 계약을 해버려. 계약만 해놓고 이제 물건은 나중에 받는 거죠. 이 환율은 이것을 선물 환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현물 환율과 다른 점, 현물 환율은 달러를 팔고 유로를 바로 받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이 선물 환율은 나중에 달러를 나중에 받기로 하는 일이야. 나중에 받기로. 지금 안 받아. 그러니까 미래의 달러죠. 현재의 달러가. 그래서 이 선물 환율은 언제 결정이 돼요? 현재 결정돼요? 이때 결정돼요? 3개월 후에. 3개월 후에 현물 환율이 결정되고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 해. 그래서 지금 똑같이 이해를 잘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결정돼요? 현재 결정됩니다. 현재. 3개월 후에 환율을 지금 정해버린다 그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걸 지금 정해버려. 어떻게든 정해버려. 오케이? 네. 그래서 3개월 후에 선물 환율은 현재 결정된다. 현재 결정. 그러면 현재 결정되면 불확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환율이 결정돼 버렸으니까. 없어요. 불확실성이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은행이 이렇게 할 때 자 보세요. 이 A은행이 저 달러를 지금 팔아가지고 3개월 후에 다시 받고 싶어. 그럴 때는 뭘 하면 되냐면은 현물환을 지금 현물한 달러를 뭐해? 매도하죠. 매도하고 달러를 3개월 후에 달러 그걸 선물하냐? 미래의 달러 선물환을 뭐예요? 매입을 합니다. 예? 매입을 하면은 선물환을 매입하면은 무엇이 줄어들어? 현물환율을 알아 몰라? 지금 알아요. 선물환도 현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둘 다 알죠? 무엇이 없어? 불확실성. 위험이 없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위험함으로써 위험을 없애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자 위험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죠? 네. 그러면 이걸 하려면 이 거래는 현물 하나 예를 들면 1,000달러를 1,000만 달러를 팔고 반드시 또 사야죠. 네. 사야 되는데 팔고 사는 것을 하면은 거래를 2번 해야 되잖아. 한 번 팔고 한 번 사는 거 2번 해야 돼. 이것을 한 번에 해버리겠습니다. 한 번에. 그러면은 사고 파는데 어떻게 하면 환 수수료가 절약되겠죠. 한 번 해버려. 이거 왜냐면 어차피 사기 위해서 팔아놓은 거니까. 그리고 현물 환율 거래하고 뭐만 하면 되냐면 현물 환율하고 선물 환율의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만큼 거래해버려요. 그것을 이제 스왑 레이시오. 스왑 레이. 그러니까 현물 하나하고 선물 하나 거래하는 게 아니라 현물 한으로 한번 거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스왑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단 한 번에 거래를 해버려요. 2번 할 것을 한 번에 해버려요. 그러면은 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죠. 이것을 뭐냐면은 외환 수합이라고 한다. 외환 수합. 그러니까 외환 수합하고 통화 수합은 다른 게 통화 수합은 은행 간에 중앙은행 간에 이루어진 거고 외환 수합은 은행 간에 이루어지는 거고. 은행 간에 이루 자금 결제를 그래서 은행 간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거래 비용을 두 번의 거래를 한 번에 끝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외환 수합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러면 정리합시다. 외환 수합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불확실성은 그렇지. 통화 수업 하는 것도. 불확실성. 그렇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케이. 네. 오늘 여기까지. 자, 이해가 됐어요? 네.